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9월 11일은 9.11 테러가 난 날이죠. 그래서 9월에는 중동 문제와 테러 관련 영화 역사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불편한 동침을 그린 영화죠. 시리아나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9.11) 테러의 범인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 미국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사태가 나면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가난한 반미국가 출신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의 출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러리스트들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중동에 가진 가장 든든한 군사적, 비즈니스적 파트너일 뿐 아니라 기름을 수출해서 남긴 어마어마한 돈으로 가장 현대적인 도시와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몇 년 후 이 맷 데이먼과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시리아나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모순을 파헤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론거리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조지 클루니는 CIA 에이전트 역할로 나오고요. 맷 데이먼은 기름 쪽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사하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제작자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왕조의 역사, 그리고 미국 사우디 관계의 역사를 알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코미디에서도 자주 희화되는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나라의 모습이죠. 몬테카를로에서 카지노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 슈퍼카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고 고층 아파트에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아직도 하얀 소복을 마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나라, 아직도 여성들이 혼자 외출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나라,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나니가 칼로 누군가의 목을 치는 참수형을 진행하는 중세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겨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한 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이슬람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동쪽으로에서는 인도네시아부터 서쪽으로는 모로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전통과 해석을 가지고 믿는 그런 종교였어요. 근데 이 종교권에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오늘날 터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는 이스탄불이 이슬람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도 또는 정치적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하지라고 불리는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 성지순례를 메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카에는 정말 그 거대한 이슬람권 많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상시 모여 있고, 이 메카는 신학의 중심지가 돼요. 각 나라에서 다르게 발전하고 다르게 해석되어 온 여러 이슬람의 종파들이 거기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서로 간에 코란에 대한 해석을 갖다 토론하고, 여러 종파의 이맘, 이슬람교들의 성직자들이죠, 이맘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이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곳이 여러 이슬람의 종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UN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렇게 여러 민족과 다양한 종파의 상징적 우두머리,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모폴리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에 불만을 느끼고, 이 이슬람을 해석하는 옳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세기에도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18세기에 알-와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교리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슬람을 처음에 창시했던 무함마드와 똑같이 사는 것만이 진짜 이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있던 모든 이슬람 문명의 발전은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대도시,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이스탄불,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지역인 네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즈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베두인들, 즉 아랍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 방식 자체가 무하마드 시대의 방식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조고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했다라는 식으로 보기가 굉장히 쉬웠죠. 이 네즈드의 추장 중에 한 명인 사우드라는 사람이 와합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이 두 집안의 역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역사가들은 이 사우드 부족이 와합 종파로 개종했을 때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슬람의 교리에서는 한 이슬람 교도가 다른 이슬람 교도를 죽이거나 전쟁을 서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진짜 이슬람이 아니다. 즉 이교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왕조가 다른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념적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우디 부족은 이 와합의 교리를 대의 명분으로 삼아서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오아시스를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막의 상당 부분을 자기 손아귀에 넣게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사우디 부족이 사우디 왕조가 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거는 이 영국과의 관계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제가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역사 배경 설명에 올린 것처럼 이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와해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족들과 비밀 작전을 폈습니다. 특히 영국의 인도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부족에게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하게 되고 이 사우디 부족은 이 아랍의 사막 부족 중에서 가장 신식 무기와 가장 발전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적인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리는 땅을 대체로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1920년대에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손에 넣게 되죠. 이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는 추장을 샤리프라고 부르는데 이 사우디 부족이 샤리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 세계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를 차지하게 되면서 메카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이 메카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비호하에 있을 때는 정말 다양한 종파와 다양한 코란에 대한 해석이 공존하는 곳이었는데 이 와합 종파는 자기네들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다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확 제한을 받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그 내리는 전통적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제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좀 재밌는 전통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돌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 나오는 하와의 배꼽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것도 미신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제다에 내리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는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조와 이 와합 종파의 협력 사이에 근데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하자면 기름 노다지가 터져버리면서 이 달러 폭탄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체로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석유를 시추해서 바다까지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국에는 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사막에서 기름을 파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텍사코가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소켈,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기름을 시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소켈과 텍사코가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캘텍스라는 회사가 되죠. 이 소켈과 텍사코 그리고 아랍 정부가 같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입니다. 이 아람코를 통해서 갑자기 엄청난 돈이 사우디 왕조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면서 옛날에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떠돌면서 살 때는 그 와합 종파의 금욕적 교리에 상당히 설득돼 있던 이 아라비아의 일부 왕자들이 굉장히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이 외국 뉴스 미디어에도 많이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슈퍼카를 몰고 다니고 도박을 즐기는 아랍 부자들의 이미지가 이제 1970년대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19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었던 파이즐이라는 왕은 이 돈을 이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당당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도 별로 없고 사실 그 전에 인프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두바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건축이라든지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야드에 가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가자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아라비아에 노동자로 가서 돈을 벌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나 팝송 같은 것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적 색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와합 성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가 원래 건국됐을 때의 목적을 지키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들이 초심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와 맞서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한 세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반미 사상으로 무장을 한 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양식 건물이 쭉쭉 올라가고 서구식 대학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약간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대표적인 사상가가 빈 바즈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이 아라비아의 전통을 갖다가 다 썩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스테이션을 모두 다 닫고 여성들을 절대로 교육시키면 안 되고 전통 복장을 입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엄청난 원리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파이젤의 근대화 정책과 직접 맞서지 않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하이만 알 오타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서구 문명이라는 독약에서 구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고, 그 메시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하메드 알 카탄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아주 끔찍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1000년 넘게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메카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탑 위에다가 기관총을 배치하고 스나이퍼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사우디 왕조는 그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우디 왕조의 이 정통성은 자기네들이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다, 즉 샤리프다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자기네가 일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서 아랍 세계에서 자기네들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메카에 들어가야 되는데, 메카는 율법상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테러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테러 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를 프랑스의 특수부대가 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메카를 둘러싸고 있는 헤자즈 지역이라는 곳에는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또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유일하게 우회하는 방법은 그 와합 종파 지도자들의 최고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울라마에서 파트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법원 소견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발령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와합 종파 사람들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서구화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대화법이 이슬람의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훨씬 더 이슬람의 율법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는 그거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파트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특공대가 훈련시킨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들어가서 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1979년, 즉 이란 혁명과 같은 해에 났는데, 미디어에서 이란 혁명만큼 보도되진 않았지만 그 역사적 여파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격화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국내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국내의 와합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은 그 반서구주의자들을 이제 소련과 싸우는데 보내게 된 거죠. 그때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사마 빈 라딘이고, 그때 짜여진 조직이 나중에 알카이다의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석유를 덜 써야 된다는 것은 꼭 환경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영화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중동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다 기름 때문이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미국인들이 기름에 쓰는 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도는지를 영화로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